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제22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공천도 막바지로 접어들어 여야 모두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의 총선 열기 또한 달아오르는 모양새인데요.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광주 8곳 선거구에 모두 후보자를 공천했고 광주 전남 공천 심사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부시장에 이어 광주 서구갑 경선을 앞두고 있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총선 준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역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전남 지역 18개 선거구의 공천심사 결과를 모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공천심사 결과가 수차례 뒤집히면서 오락가락했고 비판도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갑도 당초 2인 경선에서 3인으로 다시 2인 경선으로 바뀌었죠. 경선 당사자이시니까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아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선 전부터 여러 말이 많았던 저희 지역구인데요. 느닷없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현역 의원을 뺀 채, 현역 의원뿐만이 아니죠. 경쟁하고 있는 모든 후보들을 뺀 채 돌아가기도 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인, 3인, 2인 이런 좀 오락가락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공천이 출발에서부터 어쨌든 공천이 현역 의원 평가를 기초해서 공천 작업이 들어가는데 소위 말하는 현역 의원 하위 20%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저도 현역 의원 하위 20%고요. 근데 이곳 지금 제가 KBC 광주 방송에 앉아 있는데 제1회 KBC 광주 방송 광주 전남 국회의원 의정평가 의정평가에 제가 최우수상을 탔거든요. 그래서 KBC 방송국은 민주당 하위 20% 들어갈 사람한테 상을 줘버린 참 그런 민망한 결과가 됐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시상하는 유일한 상이 대한민국 의정대상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1, 2, 3회 시상이 됐었고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 중에 단 2명만 1, 2, 3회 3연패를 했는데 제가 그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300명 중에는 0.67%인데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는 하위 20%. 이게 마치 우리 지역 주민들 야구 좋아하니까 이렇게도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스가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는데 그동안 MVP 3연패를 한 선수를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넣을까 말까 꼭 이런 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저희 당의 스텝이 꼬이면서 뭔가 저희 당의 평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 문제 제기 그걸로 출발하다 보니까 공천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순천도 그렇고 광양도 그렇고 여러 곳이 있는데 하루빨리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다듬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다음에 전 국민이 마찬가지지만 저희 광주 시민들의 열망은 이번 총선을 통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어지러운 것들을 좀 정리하고 일치 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내 선거로 빨리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현재 저희한테 당면한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광주 서구갑 경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 일요일 1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각오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현역 의원은 과거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서 우리 지역민들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6년의 저의 의정 활동을 돌아다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당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만 난무했었던 무등산 정상부 개방 62년 만에 해낸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광주 시민들의 희망 고문만 시켜오면서 말만 무성했었던 60년 만에 광주 군공항 이전 그것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낸 사람이 또 누구입니까? 바로 이곳
광주를 대표 광주의 관문 중에 하나인 광천동 종합터미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했지만 불가능하다고 외면했는데 그것을 27년 만에 설치한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미중유의 혼란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았었는데 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을 세계 최초로 입법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저는 그런 저의 의정 활동을 가지고 저는 유권자들과 당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비록 당으로부터는 부당하게 하위 20%라고 하는 멍해를 썼지만 저는 광주 정치인답게 광주가 바라는 정치답게 바르게 생각하고 용감하게 말하고 그다음에 비겁하지 않게 행동한 결과로 그러한 멍해 아닌 멍해, 불명예를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온전히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저희 유권자들과 당원들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이 경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역 민심이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유권자분들, 당원분들 많이 만나고 다니실 테니까 체감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지난 가장 가까운 선거였던 지난 지방선거 때 광주 지역 투표율이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역대 최저 투표를 기록하기도 했고, 자, 민주당에 대한 불신 혹은 민주당 독주 체제에 대한 지역 민심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광주의 민심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에 더더욱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의 민심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지방선거의 광주의 투표율 굉장히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전국 최하위였죠. 그런데 그 전에 불과 수개월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마지막 결국은 뒤집지는 못했지만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던 것이 중간 선거 때 높은 투표율이었고 그것을 선도했던 것이 광주를 비롯한 호남이었습니다. 그것의 결과로 광주가 전국 최고의 투표율이었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득표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패배했죠. 그 패배의 충격, 또 실망감, 또 상실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불과 몇 달 후에 펼쳐졌었던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로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총선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대명제 이것에 충실하면서 광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선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역에서 이 이야기 오랜만에 꺼내봅니다만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16년 만에 광주의 선거구 8곳에 모두 후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번의 총선에서는 광주 8개 선거구의 후보를 다 내지를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16년 만에 후보를 이렇게 냈고 전남에서도 10개 선거구 중에 8곳에는 후보를 공천을 했고 2곳 남았는데 이 지역도 지금 후보를 전략 공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 대한 이렇게 후보들이 진용이 짜여진 건 참 오랜만인데 지금 당장 어떤 수치상으로 보면 민주당의 위협이 당장 되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꾸준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지역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도 여기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행보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전 지역구의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출마한다는 것은 저희 지역을 위해서 저는 나쁜 일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대당이지만 우리 지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준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또 그것이 당장에 저희 의석에 위협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이후 전국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3선에 도전을 하는데 3선에 도전을 할 때는 초선 재선 때의 평가에 근거해서 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아무리 광주에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낸다 할지라도 국민의힘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냈었던 광주 또 호남에 대한 공약을 제대로 지킨 게 있는가? 저는 그것부터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5.18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고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말만 요란하게 뭐 복합 쇼핑몰 이야기하지만 복합 쇼핑몰은 국가 정책이 아니죠.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또한 이러한 요란한 말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남만 쏙 빼고 영남, 충청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뭐 노골적인 총선 행보죠. 그렇지만 아무리 노골적인 총선 행보다 할지라도 지역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포기하기 힘든 거거든요. 도대체 언제 호남에 올 건지, 언제 호남에 와서 이 정부의 호남에 대한 정책은 이야기할 건지.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 말만 요란하게 8개 전 지역에 후보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광주 시민들이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 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논란까지 일면서 친명 횡재, 비명 행사 뭐 이런 신조어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민주당의 모습에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의 민심 이반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리포트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연휴 토요일 새벽 1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의 단수 공천을 발표하며 홍영표 의원과 임종석 전 의원 등의 비명계 중진 컷오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연휴 기간에 그것도 새벽 시간에 쫓기듯 발표한 친명 공천은 그간 민주당이 보여준 공천 논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연휴가 지나서야 해명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불공정 공천 논란이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부터 매섭게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은 일주일 전보다 14%포인트 하락한 53%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위기의식은 강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금 좀 나름대로 시끄럽고 공천 과정에서의 또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조국신당까지 호남의 지지를 끌어갈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총선을 한 달에 앞두고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의 급격한 지지율 변동이 수도권과 전국의 야권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네. 방금 이제 뭐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연일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주당의 공천 갈등입니다. 뭐 총선 때마다 뭐 선거 때마다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있지만 이 정도까지 잡음이 터져 나온 적이 최근에 있었나 이제 싶을 정도이고 뭐 이미 다른 언론들에서도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당 지도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사람들 오히려 노골적으로 좀 불만이 좀 커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시스템의 공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자꾸 번복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다거나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서 그럼 그 시스템이 뭐냐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을 낳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자, 지금의 공천 관리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건 뭔지도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뭐 뼈아픈 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천이 거의 이제 뭐 거의 막바지에 왔죠. 사실상 뭐 경선만 앞두고 있는데요. 그것이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는 호남이 회초리를 넘어서 몽둥이를 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또 저 또한 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 양해 구할 것은 양해 구하고 사과드릴 것은 사과해서 빠르게 전열을 정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국민들 보기에 미흡한 측면은 공천 막바지에 최대한 그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면서 이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대의 속에서 하나로 전열을 빠르게 정비해서 그걸 가지고 유권자 여러분들께 국민 여러분들께 빠르게 호소하는 것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총선까지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한 달이 조금 넘은 지금의 상황에서 민주당이 위기를 겪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출마 선언에서 사실 좀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 백석도 고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나 여론조사 추이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면 민주당이 분명히 하락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 계속 될 것인지 아니면 반전을 이뤄낼 것인지 궁금한 분들 또 그 여지가 있는지도 이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뼈아프지만 빠르게 우리의 현재 위치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남아있는 공천의 문제라도 잘 추스려서 마지막 마침표라도 조금 제대로 잘 찍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이외에 제 세력들을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아서 윤석열 정부의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국민들께 호소하면서 빠르게 전열을 정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천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면서 탈락한 현역 또는 중량급 인사들의 이탈 행보가 당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컷오프로 자칫 당이 깨지는 상황까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탈당 직전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던 임 전 실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당 잔류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은 일단 한숨 돌린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임 전 실장이 컷오프 재고를 요청했고 또 선거운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의원님들 현장에 가서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상황에 대해서 임 전 실장을 둘러싸고 있었던 여러 그 컷오프 배제하려고 했던 움직임들 또 거기에 대한 반발 그리고 임 전 실장이 결국에는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내기까지 이 상황들을 다 보셨을 텐데요. 어떤 생각 많이 드셨습니까?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문 정당으로 나아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지금 현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물론 그것이 딱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모든 세력들의 힘을 합쳐야만이 이 총선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문제였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사실상 컷오프 탈락을 했죠. 그래서 결국 임종석 실장이 컷오프 탈락한 것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지만 우리가 끌어모을 수 있는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또 한 번 놓쳤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뼈아픈 대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마지막 그런 지도부의 결정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마지막 본인의 발표를 하기 전날 광주에 와서 저랑 점심부터 저녁까지 긴 시간을 여러 이야기들을 한 것이고요. 이제 그것의 결과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었는데 결국은 지금이라도 단결할 수 있는 남아있는 여지를 모두 끌어모아서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온 힘을 집중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충정의 발로가 아닌가. 임종석 전 실장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임 전 실장이 예상과 다르게 이제 당을 나가진 않았습니다. 당을 나가진 않았지만 여전히 공천 심사 결과에 반발하는 민주당 내의 현역 의원들 또 입지자들이 있고 또 탈당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탈당 인사가 나올지 이 부분이
참 많이 궁금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 역시 민주당에서 탈당하거나 이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전에 제3지대 빅텐트를 고민할 때 쓰지 않았던 표현들,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의 정체성을 갖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민주당을 떠난 사람들, 떠난 사람들을 세력화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탈당 인사들이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서울에서 다른 방송 이런 그 방송에서 토론을 진행하다가 하마터면 방송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냥 울컥해서요. 울컥했었던 대목이 탈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뭐 처음에 저한테 누가 봐도 부당한 하위 20%인데 탈당할 생각은 없었느냐라는 뭐 질문이었고, 그에 대한 답은 민주당이 저의 집인데 제가 어떻게 제 집을 나가겠습니까? 제 집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집 안에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다른 분들의 탈당에 대한 어떤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대목에서 제가 조금 울컥했는데요. 그 억울함과 또 탈당까지 생각하는 그 심정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이면 저희 민주당이 70년이 되는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려움은 있지만 그 70년 역사 속에서 지켜왔었던 그 정당을 지켜나가고, 또 지금 당장 그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대의에 충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면서도 결국 탈당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울컥했었는데요. 결국 그 대의 속에서 민주당을 지켜나가고 당면해서 이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싸워나가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 또 호남, 광주 시민들의 요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뭐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따라붙는 게 이제 이낙연 대표와 새로운 미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또 이제 의원님 출마 선언하고 나서 곧 이어서 바로 광주에서 출마를 하겠다. 구체적인 지역구는 안 정했지만 광주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미래에서는 광주 지역에 뭐 최소 한두 곳 이상 이렇게 지역구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낙연 대표와 새로운 미래가 광주에서 어느 정도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새로운 미래의 성과는 민주당의 부진과도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총선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새로운 미래가 광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진영의 빠른 전열 정비가 저는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천이 이제 광주, 전남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뭔가 매끄럽지 않고 사람들에게 석연치 않는 대목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조정을 해서 빠르게 좀 안정시키는 것이 저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민주당이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신당의 성패가 저는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민주당의 정비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인정하다시피 호남민들의 정서가 수도권에 호남 출신들의 유권자 표심에 바로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우리가 빠르게 정비한다라면 저는 사실은 우려할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위협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비례대표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총선 한 달여를 앞두고 범야권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혁신당이 각각 출범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는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오늘은 조국 대표가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신당에 대해서 그 부담이 있는 것도 좀 사실이겠지만 앞으로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나갈지도 이제 관전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이뤄나가는 것이 민주당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일단은 어떤 정당이든지 간에 정당이 창당대회를 할 때는 그 창당대회 현장에 비중 있는 당의 간부가 참석하고 축하해 주는 것은 관례입니다. 그리고 또 정당이 창당했을 때 교섭단체 대표들을 쭉 순방하는 것도 관례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국 신당에 대한 지지, 그것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는 저는 지금의 지지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 지켜볼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호남만 놓고 본다면 예전에도 호남에 그런 식의 어떤 투표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역구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비례투표에 있어서는 제3당, 그러니까 그 상대당인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금까지 계열이 아니라 제3당, 예전에 민노당 또 정의당 이런 식의 어떤 교차투표 전략적인 그런 것들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광주에서는 조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측면에서 조국 혁신당이 조금 더 현재 지역민들에게 좀 어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또한 선거전이 본격화돼 가면서 지금처럼 깜짝 놀랄 만큼의 그런 지지도를 유지하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이제 창당에 대한 효과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 지지세가 끝까지 갈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어찌됐건 지금 제3지대 정당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다면 조국 신당에 대한 분석을 하자면 지금 그렇게 높은 지지도가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광주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교차투표의 성향이 광주가 보였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위 말해서 야권 지지자들,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지지자들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준연동제라고 하는 것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비례연합정당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은 스펙트럼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보다 민주당의 색채 혹은 검찰개혁이랄지 이런 색채가 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다음에 또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상징적인 존재가 또 조국 전 장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국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다음에 또 일부는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 보여줬었던 미숙한 정무적인 능력이랄지 또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랄지 이런 점에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현재는 조국 혁신당이 그 정도 지지도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전이 본격화돼 갈 때는 결국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문제가 중심화도록 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면 지금의 지지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짧게 지역민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리 민주당이 어렵다 할지라도 민주당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채워주시는 것도 결국 저희 지역민들의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높은 결기와 의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를 모아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말로 여러분들께 실망을 덜 시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본연의 모습을 갖춰나가면서 그 빠르게 전열을 정비해서 윤석열 정부 심판할 수 있는 이번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갑석 의원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천 끝판왕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썩은 물 공천이다.
김어준 씨가 사회봐도 상관없다. 구차하게 굴지 말고 나와라. 토론하자. 여당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대통령과 대화가 먼저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가시도친 설전과 신경전이 극을 향해 치닫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본인 가죽은 안 벗기고 손에 피칠감만 하고 있다고 이재명 대표를 직격한 민주당 사선 홍영표 의원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의도 초대석 홍영표 의원과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좀 뭐 죄송스러운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역구에서 컷오프를 당하셨는데 이게 혹시 뭐 사전에 조짐이나 뭐 그런 예고 비슷한 게 있었나요? 아니면 저는 뭐 상상도 못했고요. 네. 저를 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하위 10%로 뭐 당의 원내대표도 있고 사선 중진이고 뭐 여러 가지 저 당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해왔는데 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 하위 10%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이유가 뭐냐? 대답이 없습니다. 이유를 안 가르쳐 주나요? 아니, 그러니까 노래 자랑을 해도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기면 네. 이 사람은 몇 점을 받았고 그 이유는 뭐다라고 심사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네. 노래 자랑 하는데 그 심사 방법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위 10%. 네. 그러면 가르쳐 줄 수 없답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제가 참 치욕스럽지만 그걸 네. 감수하고라도 저는 뭐 경선을 할 줄 알았습니다. 네. 참 억울하지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저를 원천적으로 이 경선 기회도 주지 않고 공천을 배제시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까지 하셨고 이게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셨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권의 이 무능, 네. 독재 이것을 심판해야 된다. 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총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사당화하느냐. 이것이 이번 총선의 그 속마음에 있는 그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 본인 가죽은 안 벗기고 손에 남피만 묻히고 있다, 피칠갑하고 있다 그런 게 제가 이제 과거에 보면은 네. 뭐 당대표부터 뭘 내려놓고 아니면 그 측근들이 불출마를 한다든가 네. 만약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내가 불출마하고 뭐 조정식, 정성호 이런 또 측근들이 나도 불출마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또 혁신을 하려면 네. 지금 박지원, 정동영 이런 분들을 다시 당에서 공천 내서 이제 경선을 하게 했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경선도 배제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그다음에 생각하시는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일했고 민주당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그 악담을 퍼붓고 엄청나게 이렇게 그 비판을 해왔던 이현주 같은 사람도 경선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보면은 우리 이재명 대표의 사당을 완성하기 위해서 네. 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네. 어떤 그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치밀한 어떤 그 계획과 네. 기획을 가지고 이번에 이 사천을 한 것 이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의 당,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저는 공천 이것이 이번에 공천의 핵심적인 어떤 목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박지원, 정동영, 이현주도 다 경선 기회를 주는데 왜 나는 컷오프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한마디로. 아마 그 당 내에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들 또 근데 다 없애야 되겠다 궁금한 이렇게 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 의원님을 그 사당화를 만드는데 걸림돌, 잠재적인 경쟁자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그러면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저는
송영길 전 당대표 지금 구속돼 있죠. 네. 그때 제가 0.59% 차이로 네. 정말 저는 억울하게 패배했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제가 돈 봉투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홍영표가 언제 당대표를 다시 도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이번에 저를 공천 배제하는 데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당대표가 될 싹들은 미리 다 자르고 있다 뭐 네, 이런 말씀. 당대표가 될 싹을 자르고 대선에서 경쟁이 될 수 있는 뭐 임종석 실장 같은 사람도 자르고. 그렇게 잘라서 민주당을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번에는 4년 전보다 네. 정권 심판론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우리가 이제 180석을 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목표를 나는 151석 하겠다. 네. 저는 그 목표 설정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네. 지금의 우리 그 총선의 그 민심을 보면 네. 우리가 200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200석을 하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까지 우리가 저는 총선에 네. 그 목표를 잡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내가 당을 완전히 1인 정당으로 장악해서 정말 내 손발처럼 의원들이 움직여서 방탄 정당 만들어주고 네. 그걸 통해서 다음에 또 대권에 도전하겠다. 막 이런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네. 이런 그 사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반은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저는 뭐 서울 수도권에 이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민주당이 지금 이번 총선에서 좀 이기기 쉽지 않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언론과 전문가들로부터 나오는데 아마 우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만은 이번에 공천을 이렇게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했지만 이걸 공천만 끝나면 우리 광주 전남부터 또 전국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다 국민들이 결집하고 지지해 줄 거다. 이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딜레마 아닌가요? 그렇다고 정부 여당이나 윤석열 정권을 지지할 수는 없고 그러면은 어디 갈 데는 없고 그러면은 민주당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는 중도층의 표심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치 않습니다. 저도 상관없다 뭐 그런 거. 저도 상관없다. 그게 바로 지난번 지방선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중도층의 어떤 표심을 네. 얻기 위해서 국민의 힘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개딸, 우리 민주당의 적극적 지지층 네. 이 분들만 결집을 시키면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뭐 그 친명횡재, 뭐 비명행사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이번 어떤 그 중도 확장하는 확장을 해서 총선 승리할 수 있는 이것에는 정말 아마 독약이 되는 그런 처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독약을 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본인이 몸담고 있는 당에 독약을 풀어서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선거 지면은 제가 대표한테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심판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으니 이제 그것을 앞세워서 좀 당 내에서 반대파 뭐 친문 비명 또 하여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 세력은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겠다.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번 공천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네. 당이 내상을 입더라도 일단 자를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인 기준으로 자를 사람들은 그렇죠. 잘라내고 보자 이런 거라는 네. 거네. 그러니까 지금, 네. 당의 총선 승리 목표가 아니라 이재명 당의 어떤 사당화 이걸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그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다 제거하면 어떻게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무협지 용어여서 좀 그렇긴 한데 내상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주화 입마에 들어가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저는 뭐 거의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네. 이번 총선을 정말 윤석열 저 검찰 독재 정권에 헌납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뭐 냉소, 조롱, 비아냥을 막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데 뭐 TV 토론 거부한 거를 두고는 거짓말하면은 선거법 위반될 것 같으니까는 토론에도 못 나온다. 그 정도면 정치 그만하시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이게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 대표인데 상대 당한테 이런 조롱 비아냥 받는 거 보시는 거는 어떠세요? 근데 저는 한동훈 국힘당의 대표도 네. 정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너무 가볍고 정말 정치를 조롱하듯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조롱을 당하면서도 정말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게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비례대표 후보 추천 방식 이것도 얼마 전에 변경을 했는데 이것도 논란인데 지난 총선에서는 전당원 투표, 중앙위원회 투표 거쳐 비례대표 후보 순번 정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뭐 전략 공관위가 결정하도록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는데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추천관리위원장 맡았는데 이거 밀실 과거 회기다 이게 무슨 혁신이냐 이렇게 세게 비판을 하던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공천은 이제 그 투명성과 공정성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밀실 공천을 하겠다. 이걸 아예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례 공천 문제도 이재명 대표가 아마 누구를 좀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 전에 그렇게 당원이 주인되는 당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뭐 선거가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그 선거 후보를 내는 거는 그냥 우리를 믿고 맡겨주시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당원이 중심이 되는 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중도층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당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잘못하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보면 국힘당보다 거의 이제 10% 정도 뒤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런저런 논란 비판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어제 서울 그 곽상원 변호사 종로 사무소 공천받은 거기 가서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온갖 희한한 소리들이 난무해도 우리는 한 발짝씩 앞으로 간다. 역사는 진보했고 뭐 진보할 것이다. 우리는 뭐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온갖 희한한 소리들 뭐 이렇게 이런저런 논란 비판을 뭐 단정 치부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참 온갖 희한한 말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아마 자기가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아주 표리부동한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노무현 대통령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얘기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이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 예. 반칙과 특권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당헌 당규도 없고 본인의 어떤 이 사천 그걸 위해서 네.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렇게 하는 정말 이재명 대표의 말들을 쭉 지켜보면서 네. 야 이건 정말 저질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질 리더십이라는 건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제1야당의 당 대표로서 네. 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네. 경선에서 배제되고 아니 공천 아예 그냥 공천에 배제되는 어제도 보십시오. 네. 광양구례 네. 또 그 지역구에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네. 거죠? 예, 예. 거기에 그 이재명 권양엽 대통령 후보의 그 수행 부실장. 기소에 네. 부실장을 했던 사실 뭐 수행하는 분이죠. 부실장을 했던 권양엽 씨를 단수 공천했어요. 네. 근데 전략 공천으로. 근데 거기는 서동영 의원이 있습니다. 네. 서동영 의원은 무슨 하위 평가에 들어가지도 않고 어떠한 문제도 없는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잘려나갔다. 그 배우자의 그 무슨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인연이 있고 네. 그 뒤로 아마 뭐 법적인 문제를 좀 도와준 걸로 아는데 그런 역할을 한 걸로 아는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공천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그게 네. 많은 사람들이 아 민주당 공천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체면도 염치도 없이 그냥 본인들 원하는 사람 갖다 넣는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그렇죠. 네.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뭐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프로필 사진에 고든 정치 정면 돌파 이렇게 8글자를 써 놓으셨다는데 정면 돌파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네. 제가 이번 민주당에서는 공천 배제가 되고 네. 이번 총선에서 뭐 후보가 될 수도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그냥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 이번 총선에 출마해서 제가 그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네. 이것을 고발하고 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싸우겠다 이런 이제 제가 의지를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출마하시겠다는 말씀은 일단 탈당을 전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탈당을 해서 아무튼 제가 내일 네. 아마 제 입장을 최종 밝힐 계획입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 나가면은 뭐 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임종석 전 실장처럼 당에 남아서 뭔가를 도모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원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민주당의 어떤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문재인 정부가 이룩한 성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저는 제가 탈당한다는 것을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더 이상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말씀 들어보니까 탈당 쪽으로 마음이 가신 것 같은데 쭉 말씀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는 공천은 물 흐르듯이 잘 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핏물로 가득한데 핏물이 흐르고 있는데 무르듯이 잘 되고 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나갈 사람 나가라.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오늘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뭐 내일 발표를 하시고 하면 한 번 더 모셔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홍영표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